오는 2026년 중반 선보일 한국형 전투기의 공대공 무장으로 유럽제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자료 제공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일단 유럽제 공대공 무기를 장착하되 미국제 무기도 병행 탑재할 수 있도록 KF-X를 개발할 예정이다.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은 13일 국산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의 개발과 형체, 무장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단 관계자는 개발 계획이 일정대로 순항하고 있다며 무기체계의 크기와 무게 등 기본적 정보로 구성된 1A 단계 자료의 11개 항목은 지난달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체와 무기체계의 통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1B 단계 자료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져 KF-X 개발 일정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독일 딜사이 아이리스-T, 중거리 미사일은 영국 MBDA사의 미디어 자료를 받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사이드와 인더, 암람 등 동급 미국제 미사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으나 가격이 비싼 편이다. 사업단은 미국의 공대공 무기체계 자료 이전 절차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유럽 무기체계의 자료 이전과 병행해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 과다 지출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예산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F-X 체제 개발을 총괄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부터 5개 형상에 대한 풍동 실험을 계속하며 기체 크기를 다소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F-X의 형상은 길이 16.8m, 폭 11.2m, 높이 4.8m다. 기체가 커지면 레이더 탐지 면적의 증가와 연료 증가 등의 단점이 있으나 개발 후 성능 개량 등에 훨씬 유리하다. 방사청은 AESA 레이더 개발도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산 시제품을 이날 처음 공개했다. ADD의 주관 아래 KF-X AESA 레이더의 시제 개발 업체인 한마시스템이 개발한 입증 시제는 이날 탐색과 전파 송출 등을 시연하며 기술 성능을 입증했다. ADD는 9월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 비행시험으로 2차 성능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엘타사의 기술을 전수받을 예정이다. 방사청은 당초 AESA 레이더 관련 기술을 미국에서 전수받을 계획이었으나 미국 정부가 4개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국내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앞으로도 미국이 기술 이전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전체 개발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 3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로? 밀리터리 리뷰 이지 2004에는 미국의 KF-X 전투기에 대한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 통합 불허에 대응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과 그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기사는 현재 한국 해군을 위해 개발된 해군 함대공 미사일이 미국의 AIM-120C7 암람급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독자분들은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KF-X에 탑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말로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KF-X나 현재 운용 중인 FA-50에 통합해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필자도 LIG 넥스1 관계자를 만나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KF-X나 FA-50에 통합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일부 개량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고 당장이라도 전투기와 통합해도 상당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렇게 해군 미사일을 통해 중거리급 레이더 유도형 공대공 미사일 기술력이 충분히 증명된 만큼 당시 전시회에서는 LIG 넥스1이 자체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용 IIR-10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LIG 넥스1은 지난 2017년
ADX 전시회부터 지속적으로 자사가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용 IIR 시커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1 측의 주장은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통해 공대공 미사일을 구성하는 로켓 모터, 유도조종 체계, 지향성 탄두, 근접 신관 등의 핵심 기술이 충분히 증명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해 IIR 시커도 독자 개발했으므로 얼마든지 한국형 단거리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LIG 넥스1이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용 IIR 시커입니다. 미국의 AIM-9X보다 우수한 해상도와 탐색 능력을 자랑합니다. 외견적으로 IIR은 간단해 보이지만 고속으로 비행하거나 급격한 기동을 수행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공기의 마찰로 큰 열이 발생하므로 관측창을 일정하게 냉각하기 위한 가스 냉각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거리에서 입체적으로 급격히 기동하는 표적을 탐지 식별 추적하기 위해 가동 범위가 넓은 탐지기를 개발해야 하는 등 기존에 개발된 적외선 유도미사일들과는 상당히 다른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LIG 넥스1이 개발한 공대공 탐색기는 실제 개발 시동자와 연결될 후미부의 직경이 5인치급으로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운용 중인 AIM-9X 사이드와인드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형상 역시 종형 구조물 전방에 반구형 관측창이 장착되는 형태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5세대로 구분되는 최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전방위 교전을 위해 넓은 감지 범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LIG 넥스1의 모델은 관측창 내에서는 열영상형 FPA 검출기가 두 축 짐벌 위에 얹혀 회전축을 중심으로 360도, 100도 범위 내로 지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FPA 검출기는 640X480 배열로 128X128 배열을 사용하는 미국의 현형 AIM-9X와 비교해 해상도가 훨씬 높아 이론상 기만체를 식별하고 원거리에 표적을 포착하는 능력이 미국제보다 우수합니다. 그리고 짐벌은 통상적인 요피치 구성이 아닌 피치 요 구성으로 측면으로 고속 교차하는 전투기 표적 탐지에 보다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 3 미사일 구조도로 구밴드 MW 시커와 함께 IIR 시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군을 공대공으로 개조하려면 다시 원론을 돌아와 국내에서 KF-X 개발 사업이 결정됨과 동시에 2013년 이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1을 중심으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자는 견해를 강력히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과 방사청은 KF-X와 공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한 만한 예산 여력이 없었기에 사업안을 조심히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KF-X에 대한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 통합 승인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다시금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기반이 되는 해군 함대공 미사일은 1617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9년 말에 개발이 완료된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암속 표적에 대한 사거리는 20km급이며 쿠밴드 레이더 시커와 함께 비냉각형 IIR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쿠밴드 레이더 시커는 천공지대공 미사일부터 사용된 검증된 기술을 다시 사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해군은 적전투기의 전자전 제밍이나 제프의 레이더가 쉽사리 방해받는다는 점에 대응해 열영상 시커를 추가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유일한 능동 레이더 적외선 복합유도 방식 함대공 미사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럼 왜 KF-X나 FA-50은 해군 미사일을 공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한국 공군에서 공개한 AIM-9X 미사일 가격은 8억 원, AIM-120C 가격은 5.8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격 경쟁력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 공군이 도입한 AIM-120C의 가격이 위의 사진에서 보듯 약 5.8억 원인 것과 비교해 해군 3은 개발비 1617억 원을 제외한 양산비만 발당 10억 원 정도로 훨씬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자의 가격 차이가 큰 것은 미국은 자국 공군에서만 각각의 버전마다 5,000발 이상을 발주하고 여기에 해외 발주 수량을 포함하면 약 1만여 발에 이르는 공대공 미사일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거리를 보면 해군 3의 사거리는 20km 수준이고 한국 공군이 보유한 가장 발전된 모델인 AIM-120C7의 사거리는 최대 120km입니다. 왜 이리 극단적인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해군은 전투함에 탑재된 제로 고도에서 일정한 요격 고도와 속도를 확보하는 이른바 부스터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때 막대한 추진력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긴 사거리보다는 20km 이내의 근거리 고속 표적에 대응하도록 고체 추진 로켓과 유도체계를 개발했기에 장거리 비행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교해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를 통해 충분한 고도에서 발사되므로 막대한 추진 에너지가 낭비되는 부스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전투기 자체의 비행 속도가 마하 0.8을 넘고 통상적으로 적기가 발견되면 전투기는 마하 1 이상으로 가속해 미사일에게 충분한 가속도를 제공하므로 사거리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LIG 닉스-1 관계자도 관련 계산을 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해군 3을 전투기에서 발사하면 그 사거리가 대략 3배 정도, 그러니까 약 60km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해군 3의 고체 로켓을 공대공 발사 형태에 적합하게 개량하면 충분한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해군 3은 고도 10m 이하로 저공 비행하는 대한미사일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데 이는 공대공 용도로 운용하면 충분히 저공으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AIM-120 암람 미사일이 30m 이하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던 것은 2010년대 이후에 등장한 AIM-120C7 버전 이후이므로 감히 해군 3이 AIM-120C7급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군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비행 중인 MQN-107 암속 표적을 요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군을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전투기에 탑재된 상태에서 강우, 습기, 급격한 온도 및 고도 변화에도 장시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함대공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은 발사 직전까지 항온 항습이 유지되는 발사관에 보관되지만 공대공 미사일은 대체로 전투기 외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는 작전에 따라 최저 수백 미터 고도에서 최대 12에서 15km까지의 고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때 주변 기압은 1기압에서 0.3기압까지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대기 온도 역시 지면 근처의 섭씨 30도 이상에서 고고도의 섭씨 영하 40도 이하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한국 공군 KF-16 전투기에서 AIM-120C가 발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막대한 환경 스트레스를 견디면서도 90% 이상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낮은 온도에서 비와 눈 등의 악천후를 만나면 공대공 미사일 외부에 얼음이 낄 수도 있고 비를 만나면 미사일 내부에 물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는 임무 시에 반드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무 귀환 후 재출격할 때도 이상 없이 작동해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대공 미사일들은 정해진 비행 횟수 혹은 시간 동안은 대대적인 점검 없이도 정상 작동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마음대로 통합 및 개조가 가능한 국산형 전투기를 확보한 이후 장시간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환경 운용 시험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FA-50 전투기가 있어 환경 운용 시험이 가능하지만 그 시험 과정이 복잡하고 수백억 원 수준이 아닌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껏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도 한국 공군이 주력으로 운용 중인 미국산 전투기에는 통합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지금까지 자국산 전투기에 해외에서 개발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준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제 F-16 전투기에는 독립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이스라엘제 파이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독일의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이 통합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김유석 교수가 기계부품 내방사선 인증체계 연구를, 위독대 박정도 교수가 신재생 발전과 전력 수요 변화 대응에 대해 각각 소개했다. 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 김성현 교수는 원자력 안전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UNIST 원자력공학과 김경모 교수는 디지털 트윈과 우리로 플랫폼을 이용한 원전 안전 향상 연구를 주제로 하는 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패널 토의에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신 기술을 접목한 원전의 디지털 전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삼혁 UNIST 인공지능대학원장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원전 등 에너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용훈 UNIST 총장은 울산, 포항, 경주의 에오름동맹은 우리나라 최대 제조 수출 전초기지이며 동시에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라며,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과 협력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UNIST 4차 산업혁신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에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가 후원한 이번 포럼엔 동국대, 위독대, 울산대, 한동대, POSTECH, UNIST 등 에오름동맹 6개 대학과 킹즈 등 학계는 물론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 연구기관과 지자체 관계자 등 90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세계 최초 개발 스마트 원자로, 탈원전의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 물 건너가나.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소규모 다목적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은 경쟁국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9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전업계에 따르면 2012년 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스마트 원자로의 올해 사업 예산이 개발 초기에 비해 대폭 줄어든 35억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예산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책정된 예산은 250억 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수년 전 개발 초기 단계와 달리 지금은 수백억대 예산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올해 원전 안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차세대 원전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며, 스마트 원자로 부문 역시 고도화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정부에 의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추세라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놓고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마트 원자로는 노심,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압력 용기 안에 모두 집어넣어 크기는 대형 원전의 약 150분의 1, 출력은 약 10분의 1로 줄인 소형 원자로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배관 부분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 안전성을 크게 높였으며 해수 담수화 기능 등 다른 기능을 결합할 수도 있다. 이는 인구 10만 명 규모 지역의 전력 공급에 적합하며 인구 밀집도가 높고 송배 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보다는 인구가 분산돼 있는 국가나 산업국가에 적합하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원자로를 소형 모듈 원자로라 부른다. 스마트 원자로는 SMR의 한국 브랜드인 셈이다. 아직 SMR이 상용화된 곳은 없으나 국제원자력기구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SMR 100기가 건설되고 40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SMR은 핵잠수함, 우주선 등에 장착되는 소형 원자로에서 극이원을 찾을 수 있으나 상업 발전용 원자로로 개발해
자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SMR 시장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나 SMR 잠재력에 주목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미국 원전업체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오는 9월께 독자 SMR 모델인 뉴스케일 파워 모듈에 대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6년 미국 아이다호주에 미국 최초의 SMR 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SMR의 주기기는 두산중공업이 제작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러시아 로사톰, 중국 CNNC 등도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원전 업체가 아닌 영국 롤스로이스까지 SMR 건설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과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 건설, 수출을 위한 한 사우디 합작회사인 스마트 원자로 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를 장착한 소형 원전 2기를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하기 위해 기존 모델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모델에 대해 새로 원안위로부터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새로운 표준 설계 인가는 신청 후 약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자국 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 국가의 원전을 구매해줄 나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원자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출 경쟁력은 경쟁국에 뒤처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